안녕하세요. 커피의 문화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커피가 어떻게 기원하고 유럽으로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확산되었는가까지를 다뤘다면, 오늘은 커피가 전래되었을 때, 유럽에 전래되었을 때 일어났던 수많은 논쟁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지중해 세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이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에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는 서로 적국이었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계였다.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여러 색깔로 표시된 이 지역들이 이슬람 세계죠. 근데 커피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세계에서 기원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특히 베네치아를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적국이었던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음식이었단 말이죠. 그리스도 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교도의 음료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커피가 들어왔을 때 커피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가득한 시선으로 커피를 바라봤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초기에 유럽에서는 커피가 이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이 와인을 대신해서 마시는 음료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음료 자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커피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주는 몇 개의 구절을, 문헌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당시에 출판됐던 여러 소책자, 그리고 팜플렛에서 인용한 문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663년에 제작된 팜플렛인데요. 터키놈들을, 여기서 말하는 터키란 그 오스만 투르크겠죠. 터키놈들을 적대시하는 사람과 기독교도요. 그놈들의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그놈들의 음료란 거는 커피겠죠. 그들로부터 기원한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변명해야 될지 상상해 보시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를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약 9년이 지났을 무렵에 출판된 소책자인데요. 터키인 배교자가 기독교도인 물과 합쳐서 완전한 하나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커피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읽으면 종교의 화합을 얘기하는 것 같죠. 오스만 투르크와 그리스도교도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커피다. 이 말 되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 속뜻은 커피라는 음료 안에는 순수하게 그리스도교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교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당시의 유럽인들이 초기에 느꼈던 커피에 대한 적대감을 잘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적대감이 가장 심한 것은 아무래도 가톨릭의 성직자들이었을 겁니다. 이 성직자들은 커피를 사탄의 음료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의 교황에게 커피가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응용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청원서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교도들이 마시는 음료가, 이교도들이란 저 무슬림들, 오스만 투르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들이 마시는 음료란 바로 커피겠죠. 커피가 그리스도교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음료는 마시는 이들로 하여금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커피를 마시면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긴다. 사탄의 음료를 규정하고 있죠. 그 전에, 다 그렇게 되기 전에 교황께서 금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런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설에 따르면 클레멘스 8세가 그래서 커피라는 걸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커피를 맛을 보고 너무 향긋하고 맛이 좋은 거죠. 그래서 커피에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설이 전해지는데요. 사실 문헌적 근거를 결여한 설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설을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클레멘스 8세는 커피 애호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청원, 성직자들의 금지 청원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용인을 했는데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표현은 클레멘스 8세의 커피 애호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는데요. 클레멘스 8세, 교황 클레멘스 8세의 초상입니다. 커피에 반대했던 것은 수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커피의 음용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직자들처럼 언제나 종교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커피를 반대하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이유에서 커피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류를, 당시 술이죠.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자들이 커피 음용을 격렬하게 반대했는데요. 왜냐하면 초기에 커피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무슬림들이 와인, 포도주를 대신에 마시는 음료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유럽에서도 초기에는 술의 대체제로 소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상품이죠. 주류 제조업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당연히 커피 음용에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 가운데 일부가 커피 음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커피와 관련된 편견들 중에 하나는 커피가 남성의 성기능을 약화시킨다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격렬하게 또 반대를 했던 여성들이 있었죠. 1661년에 출판된 한 소책자입니다. 커피와 커피하우스의 특성이라는 제목의 소책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커피 음용이 이대로 확산되다가는 이제 여성들이 커피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할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성 기사를 싣고 있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있는 여성들이라면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할 것이다. 최근엔 치명적으로 해로운 커피를 마시고는 나이를 더함에 따라 아프리카의 사막처럼 발기불능, 생식불능인 사람들이 많사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항의를 한 후에 왕에게 커피 마시기를 금지시키고 그 대신에 커피 마시지 말고 달콤한 초콜릿을 마시게 해달라. 이런 명령을 해달라라고 청원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성 기사죠. 당시에 초콜릿은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음식으로 이라는 또 인식이 유럽에 확산되어 있었죠. 커피와는 다르게. 물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예측성 기사이지만 당대 여성들 사이에서 성적인 능력을 감퇴시키는 커피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당시에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기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의 절대군주들, 유럽의 왕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아까 교황의 입장은 저희가 살펴봤는데, 종교적 지도자죠.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실제 세속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에는 커피가 유럽에서 하나 막 확산이 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17세기는 절대 왕정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왕들이 지방 귀족들의 권한을 억누르고 왕권을 크게 강화했던 이런 시기인데요. 왕권을 강화하려면 자신의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하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의 관료 조직, 그리고 자신의 직속 부대, 군대죠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조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럽의 절대군주들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데 커피라는 상품은 돈이 되는 상품이었다는 거죠. 커피하우스가 우후죽순처럼 막 생길 때 커피하우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판매되는 커피마다 세금을 부과한다면 왕실의 재정을 크게 확충할 수 있었고, 이것을 다시 왕권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었겠죠. 이런 경제적인 계산 하에서 초기에는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서 커피의 도입과 커피하우스 설립에 엄청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절대군주들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커피하우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뉴스가 거기서 떠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뉴스란 대부분의 경우에 군주의 통치에 비판적인 뉴스가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커피하우스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장려해서 군주들의 입장이 적극 장려해서 통제로 선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영국의 절대군주였던 찰스 2세가 1675년에 영국의 커피하우스를 다 폐쇄하라는 폐쇄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폐쇄령은 무효화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폐쇄령을 내렸다는 사실은 찰스 2세가 거기서 떠돌고 있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폐쇄령의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 정치인들이 악의에 차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이든 아니든 영국의 정치인들과 관련된 추문들, 스캔들이 커피하우스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거죠. 그래서 국왕의 위엄과 그 치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커피하우스를 폐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절대 왕정뿐만 아니라요, 커피하우스에서 떠도는 정치적 소문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헌들을 제가 몇 개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출판된 소책자들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우려들이 있었는가. 이 커피하우스들에서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서로 만나고, 그러니까 커피하우스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동물이라고 표현했네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커피하우스에 출입하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죠. 동물들이 여기서 만나고 수없이 많은 괴상망측한 여론들과 터무니없는 망상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곳이다. 커피하우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커피하우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갖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있으며 음식의 가짓수만큼이나 다양하고 괴상망측한 의견들과 공상들이 꼬리를 물고 나온다. 그곳은 고대 로마의, 터키의, 제네바의, 암스테르담의 의회인 것이다. 국가 정치에 대해서,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 의회와 똑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군주들의 입장은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커피의 도입에 반대했던,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커피하우스에 굉장히 많이 출입하죠. 거기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뭔가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초기에는 학생들 마음대로 거기를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그걸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자, 왜 금지했을까요? 커피하우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 비단 정치적인 소식들뿐만 아니라 세상과 관련된 모든 소식들이 거기서 유통되는 장소였습니다. 일종의 지식의 유통 장소였는데요. 대학은 커피하우스에서 유통되는 지식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유통되는 지식이 정말 참된 지식이고, 커피하우스에서 떠들어대는 저 지식들은 저급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은 당시에 커피하우스를 사람들이 페니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페니 유니버시티.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커피하우스를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사 마실 때 커피의 값은 동전 한 잎이었습니다. 1페니였습니다. 한 페니 동전 하나만 내면 언제든지 그 안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페니하우스라고 불렀고, 대학은 이걸 굉장히 멸시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여기 출입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1663년에 영국의 전통적인 명문 대학이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내린 조치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문학 석사 이상의 대학생들이 교수를 동반하지 않은 채 커피, 초콜릿, 셔벗, 차를 커피하우스 가서 마시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커피하우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자기 교수랑 같이 가야 됐다는 얘기죠. 학생들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은 이런 점에서 커피하우스에 반대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커피가 유럽에 처음 전래되었을 때 하나로의 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논쟁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부 다 반대의 목소리만 있죠. 반대의 목소리만. 근데 실제로는 이 수많은 각계각층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커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유럽인들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수많은 반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가 술의 대체제로 소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요, 술이 가진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술을 마시면 취하죠. 그래서 술은 취해서 정신을 잃기도 하고 뭔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술이라는 음료는 취기를 유발해서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음료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음료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고, 근데 커피는 취하지 않습니다. 마셔도. 그래서 이런 술의 부작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음료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의 대체제로, 부작용이 없는 술의 대체제로서 커피가 소비되기 시작했고요. 이것과 관련된 술의 대체제로서의 커피와 관련된 문헌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출판된 팜플렛의 내용인데요. 자, 뿌연 증기를 연속적으로 내뿜으면서 안개가 자욱한 맥주가 우리를 에워싸며 공격할 때. 이건 맥주 거품을 묘사한 것 같죠. 근데 문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마신다는 것은 반란, 종교와도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앞뒤를 가리지 못하게 하지. 이 술 마시는 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리분별을 못하게 만든다. 취해가지고 이런 얘기죠. 이를 불쌍히 여긴 신께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이 열매는 뭘까요? 커피나무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드리면은 술을 마시면 부작용이 너무 심한데 이걸 신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음료다. 이 커피는. 커피가 술의 대체제로 소비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널리 확산될 수 있었죠.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피의 각성 효과에서 기인한 인식인데요. 커피는 술처럼 사람을 막 취하고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졸린 사람 잠을 쫓고 머리를 맑게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지성을 일깨우는 음료다라는 인식이 동시에 확산되었죠. 그래서 커피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인식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헌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롭지 않고라는 얘기는 술처럼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료의 기능도 겸비한 이 음료는, 그래서 치료의 기능도 겸비했다는 얘기는 커피가 의약품으로 소비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음료는 관대하신 조물주께서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 정신을 맑게 하고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진다. 부작용을 겪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당대 인식을 잘 보여주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술처럼 마시면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유쾌해지고 사람들과 사교도 할 수 있는데 부작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런 음료였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커피가 의약품으로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커피는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커피가 인식되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 당시에 커피와 관련된 의학적 담론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커피가 이런 점에서 건강에 해롭다,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견해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반면 커피가 어떤 특정한 질병에 효과적이다라는 견해도 존재하죠. 그러나 어쨌든 커피 하우스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는 다 빼고 커피를 마치 의약품처럼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건강음료처럼 많이 마셨습니다. 이때는 커피를. 그래서 당시에 실제 커피하우스의 광고들을 보면 커피를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드 익스체인지 구역, 영국 얘기인 것 같죠. 런던 얘기인 것 같죠. 올드 익스체인지 구역 뒤편에 있는 바르톨로뮤에서 커피라고 하는 건강과 신체에 좋은 음료를 판매하는데 커피는 어디에 좋냐? 복통 해소, 해열, 소화 촉진, 두뇌 및 심장 활동 촉진, 그리고 결막염, 기침, 감기, 폐결핵, 두통, 수종, 통풍, 괴혈병, 연주창 등의 치료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죠.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광고를 읽어볼까요? 커피는 두통에 효과가 좋고 콧물, 위장 통증, 폐결핵, 심한 기침을 그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앞에 단락과. 커피는 붓기, 통증, 괴혈병을 예방하거나 심한 기침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게다가 커피는 임산부의 유산을 막는 데 탁월합니다. 임산부들이 엄청나게 마셨겠죠. 이 당시에 커피를. 그래서 커피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확산될 수 있었던 원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의약품으로서의 커피 소비가 이 광고가 단지 전혀 근거 없는 커피하우스 주인들은 당연히 좋은 얘기만 써서 홍보를 할 텐데요. 커피하우스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요.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혹은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의학 논문들이 출판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합이라는 의사가 1665년에 당시 유행하던 패스트와 관련된 책을 하나 쓰는데요. 이 패스트에 대한 조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커피가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에 효과가 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커피하우스 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대에 명망이 있는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의학적으로 아까 이 광고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커피가 건강에 좋으냐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이 만병통치약이냐 정말로 이 많은 질병들에 대한 치료 효과, 예방 효과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럽은 끊임없이 고대부터 고대 시기부터 유럽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물자를 수입해 왔는데요. 유럽으로 유입되던 많은 물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향신료가 있었죠. 특히 인도 지역에서 동방에서 후추와 같은 향신료들이 유럽으로 전래되어 들어왔는데요. 후추에 대한 인식 역시 커피와 비슷했다는 거죠. 후추라는 것이 당시에는 아무나 맛볼 수 있는 향신료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계층만 후추를 소비했는데요. 이때 후추가 만병통치약과 같이 인식됩니다. 그러면서 상류층들 사이에 후추라는 향신료가 유행하게 되는 거죠. 커피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이 홍보 문구나 혹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뭔가가 들어올 때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어떤 식품이 들어올 때 의례에 생겨나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커피가 처음에 유럽에 도입되었을 때 유럽인들이 이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가, 어떠한 논쟁들이 있었는가, 각계각층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근거로 이걸 비판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는 하나의 문화가 됐잖아요.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 17, 18세기에 커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유럽인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원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7, 18세기에 커피가 갖는 문화적 상징성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에서 커피가 어떻게 해서 유럽에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